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기로 한 정부가 의대 교수 채용 절차도 4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는 각 대학들이 교수 채용 공고를 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는 강제 노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며 증원 규모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승인하면서 유럽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세부 규제가 올 연말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경쟁의 성장률이 2배 늘 것이라며 정부가 매년 7조 원씩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행 중 동체 구멍이 뚫린 미국 보잉 여객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보잉사의 자료 부실로 지연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현장 직원 조사를 하려 했지만 문제가 된 비상구 덮개 작업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림대 의대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80여 명에게 유급이 통보됐습니다. 대학들이 휴학을 허락하지 않고는 있지만 결석 일수가 허용치를 넘어서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생이 제출한 정식 휴학 신청서가 5,900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새 휴학 신청자가 500명 넘게 늘면서 휴학계 제출 비율도 31.7%로 뛰었습니다. 의대협은 임시총회에서도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데 결의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가 제안한 대화를 사실상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부한 겁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대학엔 대규모 휴학 허가 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주호 부총리도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을 만나 수업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 복귀를 독려해 주시고 또 멈춰 있는 의과대학 수업 역시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학도 마냥 개강 일정을 연기할 수만도 없는데 상황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채 수업이 정상 시작되면 출석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등록금 반환 요구 민원에 내년도 학사 운영 차질이 생기는 데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이번 집단 휴학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림대학교에서 의대생 80여 명에게 결석 일수 초과를 이유로 유급을 통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집단 유급 사태는 점점 확산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강제 노동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강제 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LO 협약에 처벌에 위협하여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 개시 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공의 단체가 요청한 의견 조회는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제소나 긴급 개입과 달리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변호사나 회계사, 약사와 간호사 역시 정원 문제를 두고 정부가 협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 설득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뒤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하지 않아도 자동 사직 처리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대 교수 채용 절차도 4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대 증원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는 대학들이 교수 채용 공고를 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립대 교수 수는 각 대학의 신청을 받은 뒤 정부가 국가공무원 총정원 규정과 예산을 고려해 증원 규모와 대학별 배정 인원을 배분하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예산 심의 전 교수 가배정을 확정하는 대로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의료, 교육 등 고위험 등급에 쓰이는 AI 기술은 반드시 사람이 통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 법안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범부처위원회는 AI에 5년 동안 35조 원의 투자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Vote is closed and it is adopted. Congratulations on this seminal work. AI 규제법 최종안이 찬성 523, 반대 46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유럽이 AI 규제 분야에서 세계적 표준을 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first regulation in the world that is putting a clear path towards a safe and human-centric development of AI.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AI 규제법은 AI 활용 분야를 모두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나 선거,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을 할 땐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사람 수준 이상의 AI 개발 기업은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은 금지됩니다. 테러 등 중대범죄 용의자 수색을 비롯해 예외적인 경우에 일부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한 기업은 최대 전 세계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 약 5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프랑스 범부처 인공지능위원회는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연간 경제 성장률이 2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50억 유로, 약 7조 원을 투자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 일자리의 5%만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내 시설 하우스 농가 상당수는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경우 호환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팜 장비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플랫폼이 개발돼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진주 수곡 지역은 당도가 높고 단단한 딸기 품종 금실로 재작년 1,4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딸기 외길 30년을 걸어온 이영호 씨는 품질 향상을 위해 일찌감치 스마트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려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ICT 장비가 기존 업체 제품과 호환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 그 시설 하우스에서는 개별적인 장치를 해서 환경 제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힘들고. 농진청이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와 재배, 운영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아라온시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해 개별 지역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를 하나의 앱스토어로 구현했습니다. 기업마다 제품들 간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 환경 제어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사물의 인터넷 기술을 써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고. 아라온시를 이용할 경우 장비 호환이 자동으로 가능해져 농가 비용 부담이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0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할 때 1,243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한국형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처음부터 개발한다면 각 기자의 드라이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이 아라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 데에서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농진청은 현재 84%를 차지하는 1세대 스마트팜이 아라온시를 통해 2세대로 전환될 경우 농가 소득은 46%, 생산성은 3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해 초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뚫린 미국 보잉 여객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보잉의 자료 부실로 지연되고 있다고 미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여객기 기종인 보잉 737 맥스를 조립하는 워싱턴주 랜턴 보잉 공장의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서류를 수집했지만 문제가 된 비상구 덮개인 도어 플러그 작업을 누가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잉은 도어 플러그 작업 기록을 찾아봤지만 직원들이 문서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호맨디 국가교통안전위 위원장은 항공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상원 상무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작업 기록 부재에 대해 향후 조사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잉이 사고 여객기의 도어 플러그 제거와 재설치를 포함한 2023년 9월 작업 모습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각 13일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자 추 쇼우주 틱톡 최고 경영자는 가능한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CEO는 틱톡 이용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에서 틱톡 금지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추 CEO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싸움과 지지를 멈추지 않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틱톡 금지법이 크리에이터들과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앗아 갈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 30만 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겨울 전남 지역에 유독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많았다 보니 일조량이 예년보다 크게 부족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과수 생산에 피해가 커 농가마다 시름이 깊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멜론을 재배하는 전남 나주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이파리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아이들 머리만 해야 할 멜론은 주먹보다 작은 게 수두룩합니다. 썩어가는 멜론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다음 주 출하를 앞뒀지만 겨우내 애써 키운 멜론은 전량 폐기 처분입니다. 2월 말에 집중호우 때 하우스 내부에 습도가 많다 보니까 곰팡이균이 활성화돼서 지금 전부 과가 썩은 상태입니다. 한동은 전량 폐기고요. 나머지 두세 정도 좀 조금씩 영향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만 딸기와 멜론 농가 78헥타르 면적의 과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나주에 비가 내린 날은 31일로 평년보다 11일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겨울 일조 시간은 129시간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강진과 영광 등 전남 5개 지역에서도 제철 과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농협이 농가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역지사지적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와 판매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선 조합에선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도 보험 대상에 넣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상 기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도 약간에 넣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농민들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 피해가 자연재해 수준인 만큼 적극적인 피해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소비자 물가도 3%대로 다시 올라서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비상입니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식품과 유통업계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5달 만에 다시 식품업계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CJ제일제당과 농심, 동서식품 등 국내 대표적인 식품기업 19곳이 참여했습니다. 핵심은 국제 곡물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가량 하락했는데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입니다. 지난 6일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원가 하락분만큼 가격을 내리라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된 식품 가격이 주요 곡물과 유지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단체들도 현재 국제 시세 하락분을 반영해 밀가루, 식용유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국제 곡물 가격이 소비자가에 반영되려면 시차가 있는 데다 인건비 등 다른 상승 요인도 많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밀가루만 따진다라고 하면 원재료에서 재료비에서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원가에서는 그게 크게 차지하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난해에도 국제 밀 시세 가격 하락으로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들어오자 라면 업계는 결국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폭등의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유통업계 임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할인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내수 소비가 갈수록 위축되는 데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하고 있어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올해 프랑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한국 드라마 타로와 유쾌한 왕따가 초청됐습니다. LG U+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주최 측이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할 7회 페스티벌의 단편 경쟁 부문에 미스터리 드라마 타로를 초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은 전 세계 드라마와 시리즈 콘텐츠를 대상으로 매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콘테스트로 단편 부문에 한국 작품이 초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로는 현실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타로 카드 때문에 섬뜩한 운명을 맞이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리 드라마로 서로 다른 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입니다. 또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 유쾌한 왕따는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근육 조절 능력을 잃은 미국의 한 남성이 72년 동안 호흡을 돕는 철제 호흡기 속에서 살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불굴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78살의 폴 알렉산더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 그는 이 기계와 함께 72년간 삶을 이어왔습니다. It's a different kind of life that you're totally restricted. Many people would go crazy in it. 그에게 이 철제 음압 호흡기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Our lung is home to me now. It's my friend and it's my enemy.
In the end, it keeps me alive. 그가 극심한 소아마비 증세를 알게 된 것은 6살 때입니다. 당시에는 소아마비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이 철제 호흡기의 삶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 철제 호흡기는 근육 조절 능력을 잃은 그의 폐가 숨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호흡기와 함께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더 나아가 법학학위까지 받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그는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려 5년에 걸쳐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돌렸습니다. My mother, my dad, and my faith in God. 그의 죽음에 절친한 친구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들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치료받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팀은 ADHD 환자 14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료를 받은 그룹은 치료받지 않은 그룹보다 진단 2년 내 전체 사망률이 21% 낮았고 상해나 자살, 중독 등 비자연적인 요인으로 의한 사망률은 25%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료제가 ADHD의 증상인 충동적 행동 등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의 봄철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와 포항공대 공동연구팀은 과거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 24건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없는 가상의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수치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봄철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12%, 일본 남부의 경우는 18%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대기 안정도가 증가해 오염물질이 지상에 갇힌 데다 봄철 남서풍이나 서풍이 강해져 중국발 오염물질이 한국과 일본으로 더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공무원인 5급 선임연구원과 6, 7급 연구원을 뽑기 위한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5급 22명과 6급 12명, 7급 16명 등 모두 50명을 선발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4급 프로그램장급 이상의 채용은 다음 달까지 후보자 모집 수요 조사를 거친 뒤 상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고 5급 기준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수준이고 기준 이상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네, 철제 원통안에서 70여 년의 생을 보낸 폴 알렉산더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33만여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했던 고인은 최근까지도 온라인으로 활발히 소통하며 삶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나눴는데요. 어떤 일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며 끝까지 긍정을 잃지 않았던 고인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